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남편의 외도. 저는 몰래 러브제를 순간접착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남편과 여비서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반짝이던 눈빛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남편의 얼굴에 어른거리며 숨길 수 없는 설렘을 드러냈죠. 저는 남편의 아내로 수년간 살아오면서 그의 작은 찡그림, 미소 하나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기에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고 숨결마저 걷잡을 수 없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을 약속했던 저 남자가 지금 다른 여자와 달콤한 말을 나누고 있는 걸까?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가 늘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와 차키, 지갑 사이에서 저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러브젤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고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침대를 썼지만 남편이 저를 만진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방에 이런 게 왜 들어있는 걸까요? 누구와 쓰려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고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작은 병을 손에 쥔 채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온 남편 앞에서 한심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잦은 야근, 황급히 끊던 전화, 갑자기 며칠씩 길어지던 출장,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고통스러운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고 싶다가도 씁쓸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비극 속에서 그저 울고불고 매달리는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끝장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저 자신도 소름이 돋을 만큼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러브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저는 집안 수리 도구를 모아둔 서랍을 뒤졌고 부러진 의자를 붙이려고 사뒀던 강력 순간접착제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떼어내기 힘든 물건이었죠. 저는 접착제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무모하고 어쩌면 잔인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는 어느 순간 상상도 못할 만큼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러브젤 내용물을 비우고 병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그 안에 순간접착제를 채워 넣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천천히 사소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잠근 뒤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듯한 안도감과 동시에 섬뜩한 기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곧 진실의 순간이 닥칠 것이고 저는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보며 거래처와 저녁을 먹었다고 둘러댔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이젠 제 앞에서 능숙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따지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싹이 트기만을 기다리면 될 뿐이었죠. 제 예상대로 며칠 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민준 씨 아내분 되시나요? 남편분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상황이 아주 기이해서요. 다른 여성분과 몸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는 멍멍해지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자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게 닥쳐왔습니다. 제가 전화기에 대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뿐.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쾌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꼴 좋다, 배신자는 대가를 치러야지 하는 목소리가 울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남편이었고 수많은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원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 제가 그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셈이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그의 비참한 모습을 직접 보며 통쾌해야 할까? 아니면 제 자존심을 지키며 그가 굴욕 속에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둬야 할까? 저는 허공을 응시하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수많은 기억과 현재의 고통이 뒤섞여 출구 없는 소용돌이처럼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주렴. 민준이한테 큰일이 생겼단다. 저는 눈을 감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들 편만 들며 저를 외면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제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여운 마음과 원망이 뒤섞여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핏발선, 눈에 퀭한 얼굴을 한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운명과 이 가정의 운명은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들고 길게 한숨을 내쉰 뒤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와 마주하는 순간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고 발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제게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느리고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죠. 정말 이걸로 끝인 걸까?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붙어 있는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큰 문턱 하나를 넘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손을 떨며 제 손을 잡으셨죠. 얘야, 의사 말이 고비는 넘겼지만 아주 쇠약하단다. 네가 아무리 걔한테 화가 났어도 걔가 애들 아빠고 네 남편이라는 걸 생각해다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인 동시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깊은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 옆에 계셔주세요. 저는 먼저 집에 가볼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그건 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견뎠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먼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이상하게도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습니다. 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말이죠.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허공을 딛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배신감으로 가득 찬 남자 옆에 눕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늘 북적이던 집에서 홀로 정적을 마주했습니다. 차를 한 잔 오려 입에 가져가니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금 제 인생과 꼭 닮았다는 생각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수년간 제가 공들여 가꾸고 인내하고 희생한 결과가 이런 끔찍한 배신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병실에서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첫 아이가 태어난 날, 가족 여행을 갔던 순간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저녁 식탁, 모든 것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기억의 편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심리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일단 의식은 있고 충격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조용히 네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도 정이라는 것도 병원에서 첫 전화를 받은 그 순간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익숙한 방에 누웠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도 이불도 그대로였지만 따뜻했던 가정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눈을 뜬 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 똑딱. 저는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젊고 힘이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다. 배신자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아이들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이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썩어빠진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배신당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라 강인한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문서, 혼인관계 증명서, 저와 그를 묶어주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곧 법원에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이 다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제발 헛생각 말아라. 민준이가 어리석었어. 그 계집애한테 홀려서 그런 거야.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정말 후회하고 있단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는 소중함을 몰랐죠.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지만 그분을 위해 제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병이 아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가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손을 잡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바꿀게. 정말이야. 저는 그의 손을 빼내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겐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배신을 택했지. 우린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여기서 끝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고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결심은 끝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수년간 저는 족쇄에 묶인 채 배신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비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저는 계속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건히 버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 햇살이 가득한 앞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큰 짐을 내려놓은 듯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원에서 서류 한 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또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며칠 밤을 샌 듯 핏발선 눈으로 초췌하게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얘야, 제발 다시 생각해다오. 민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네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잖니. 네가 걔를 버리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물 한 잔을 따라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지난 수년간 저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집안 체면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끝없는 배신과 짓밟힌 믿음뿐이었어요.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어요. 이혼만이 저를 위한 유일한 해방구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 손이 가늘게 떨렸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쩌니? 아들 교육 잘못 시킨 집이라고, 남편 고생할 때 버리고 나간 독한 며느리라고 욕할 거 아니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10수년을 그놈의 체면 때문에 살았어요. 참고, 견디고, 억지로 웃으며 남들에게 우리 집이 화목한 척했죠. 하지만 그 속은 어땠나요? 온갖 수모와 상처는 다 제 몫이었어요. 이제 세상 시선 따위 두렵지 않아요. 평생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울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오열하셨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바닥에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죠.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모든 걸 버릴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는 그 글자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의 눈빛, 제가 간접적으로 만들어낸 그 끔찍한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믿었고 그 대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봅시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오는 길에 큰아들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좀 더 있어야 한대.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을 거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제가 굳건히 서서 가족의 믿음을 저버린 그 남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오후에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철을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정말 확신하신다면 이번 주에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댁의 반대가 거셀 겁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폭풍을 이미 겪었는데 무엇이 저를 더 두렵게 하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주버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책망이 가득했죠. 재수 씨, 어떻게 집안 체면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요? 민준이가 저렇게 힘들 때 버리면 그게 무슨 부부의 정입니까?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는 민준 씨가 힘들 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집 사고 아이 낳을 때까지 10수년을 곁에 있었어요. 그가 수없이 배신했을 때도 참았지만 그는 고마움을 몰랐어요. 이제 제가 손을 놓는 건 우리 둘 모두를 위한 해방이에요.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이셨죠. 딸아, 엄마는 내 편이야. 그렇게 힘들게 산 거 이제 정말 충분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저는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며칠 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마에 입을 맞춘 뒤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굳건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저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존감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긴장과 무거운 마음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혼하는 아내의 역할로 이곳에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아이들은 착하게 자라는 그런 단란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꿈보다 잔혹했습니다. 잠시 후 수술 후유증으로 아직 몸이 불편한 남편이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그는 헬쑥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건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퀭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애원과 원망이 섞인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더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계속 보면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엄숙하지만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자발적인 약속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한쪽이 더 이상 신뢰와 애정이 없다면 억지로 붙잡는 것은 양쪽 모두와 아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뿐입니다. 오늘 양측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며 침묵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쌓여가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배신을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이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된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하고 싶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했고 가정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세월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직 젊어서 철이 없습니다. 나쁜 년한테 홀려서 실수한 겁니다.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집엔 아직 어린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애들은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통이 다시 밀려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마음이 약해지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또다시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고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모든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용서할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거짓을 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는 참고 아빠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끝내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는 두 분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몫이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남편이 쫓아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발 놔버리지 마. 내가 다 바꿀게. 맹세해. 너랑 애들 없으면 난 못 살아. 저는 제 손을 잡은 그의 떨리는 손을 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병원에서 본 그와 비서의 모습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겐 기회가 있었지만 소중함을 몰랐지. 이젠 너무 늦었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호하게 끝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텅 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우기 힘든 상처와 기억을 남깁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만 길끝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집에 안 와?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가 일이 바빠서 한동안 다른 곳에 있어야 한대.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서 사랑해주고 지켜줄게. 아이들은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고 제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소문은
친척들과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저를 비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를 쓰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자는 너뿐이었어. 내가 바보 같았어. 눈이 멀었었나 봐. 제발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지킬 줄 모르면 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힘이 없어요. 잘 지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남편과 여비서가 그 끔찍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친척, 친구, 동료들 모두가 수군거렸죠. 어떤 사람은 저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저 지경으로 만든 건 너무하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지겨운 연극 같다는 피로감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낡은 배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에서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 그 순수한 질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할 일이 많아서 좀 더 있어야 한대. 하지만 걱정 마. 아빠도 엄마도 항상 너희를 사랑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을 꿀꺽 삼켰습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진실을 마주해야겠지만 지금은 평온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점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들어오셨죠.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셨습니다. 얘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민준이가 매일 울고불고 빌고 있어. 후회하고 있단다. 너희 없이는 못 산다고. 어떻게 내 손으로 걔를 인생에서 밀어낼 수가 있니?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나요? 얼마나 많이 눈 감아줬나요?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어요. 제가 이혼하려는 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존감을 지키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울면서 원망하셨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니?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저 꼴이 되고 마누라한테까지 버림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니?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 체면이 제 인생을 먹여 살려주지도 평화를 주지도 않아요. 저는 그저 후회 없이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혼자 있는데 그 여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명예, 가족까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 인생이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고통이 극한에 다다르면 누군가를 미워할 힘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집문서,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그의 외도 증거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꼼꼼하게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결심을 다지는 동시에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가 한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끝이 옳든 그르든 제 마음에는 채우기 힘든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딸아, 강하게 마음먹고 나아가렴.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인생은 때로 폭풍을 겪어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란다. 아빠도 저를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네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걸 원치 않는다. 네가 결정했다면 아빠 엄마가 뒤에 서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제게는 돌아갈 집과 기댈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나는 모든 것을 마주할 것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아이들이 거짓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혼자일지라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글을 마치고 공책을 덮자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며 평소보다 오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의 묵은 먼지를 털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거나 누군가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따가운 시선을 모두 감당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쓴맛을 본 후에는 세상의 어떤 말도 그저 바람 소리처럼 들리는가 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아빠가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쑥하고 초췌했으며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들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맨 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너랑 애들 없으면 난 못 살아.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울어? 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제 자신을 배신하는 꼴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희들 아빠야. 아빠가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죠. 돌아가요. 아이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제 결정이니까 존중해줘요.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손을 놓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곧이어 그의 잦은 야근, 몰래 주고받던 메시지, 가방 속의 러브젤, 그리고
병원에서 걸려온 그 끔찍한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맹렬한 불길처럼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동정심마저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말자. 절대로. 드디어 이혼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몇몇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까지. 저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섰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실패자가 아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당당한 여자로 그곳에 서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눈 밑은 거뭇했죠. 판사님이 묻자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아이들을 핑계대고 지난정에 호소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왜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고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고 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 짓눌러온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동정, 그리고 경멸.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두 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툇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담요를 가져와 어깨에 덮어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마음고생 심했지. 그래도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인생은 남들 칭찬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이 편하면 된 거야.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쓰디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사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낮에는 일에 몰두하고 저녁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집안의 사소한 고장도 직접 고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 의자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옛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죠. 대단하다. 저렇게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니.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친정집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를 흠뻑 맞으며 소리치기도 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가 나가서 그를 달래는 동안 저는 창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성은 안 되라고 외쳤습니다. 용서하면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세상의 수군거림도 여전했습니다. 제 편을 드는 사람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시장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남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버리다니 독한 여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조용히 물건만 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이미 두려움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입방아는 더 이상 저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혼 후 3일째.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만 더 이상 절망스럽지는 않다. 가시밭길을 선택했지만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남편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되찾았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날, 저는 수년간의 숨막힘 끝에 긴 숨을 내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의 현실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죠. 친정집은 넓지도 편하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따뜻하고 진심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분주하신 엄마, 마당을 쓰는 아빠, 그리고 제잘거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제게는 돌아올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생계의 무게가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 연로하신 부모님의 약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가계부를 정리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스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솟았습니다. 전 남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걸고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애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제가 함께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 다시 만났을 때 작은 딸이 그를 꼭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아?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킬 책임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배신의 대가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제가 강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 버렸대. 여자가 남편 버리면 인생 끝난 거지. 저는 못 들은 척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비웃더라도 제 삶이 어떤지는 저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댈 남자가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부적절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훨씬 강하고 날카로워졌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어제의 상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저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엄마가 제 곁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는 너를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잘 살아내렴. 시간이 지나면 내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 때 기댈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에 행복했던 기억, 달콤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여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모님, 정말 후회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직장도 잃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라도 편해지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만 잊는 건 어려워요.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요.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요. 그게 유일한 속죄의 길이에요. 그녀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제 과거를 물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녀라는 말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전에 없던 자유를 느꼈습니다. 가을의 어느 날 오후 저는 친정집 툇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노란 나무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두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아이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제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평온을 찾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그 후로 저는 지난 상처를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1. 아이들, 연로하신 부모님, 모든 책임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돈 계산부터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엄마, 약값, 공과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잠든 아이들을 보며 저는 작은 전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넓은 전쟁터에서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아 처리했죠. 날이 새도록 일하고 나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핑 돌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어.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애써 웃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애쓰는 동안 전 남편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하고 아이들 선물을 보내왔죠.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답장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아이들을 보러 왔다가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알아. 널 잃고 가정을 잃었어. 그래도 언젠가 네가 날 용서해 주길 바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이나 잘 살아요.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이혼 이야기를 끝없이 화제에 올렸죠. 어떤 이는 저를 강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제 고통을 대신 겪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는 헛소문 앞에서 미소 짓는 법을, 따가운 시선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어려운 상황인 거 알지만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더군.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고 싶은데 책임이 막중해. 한번 해보겠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맡으면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바빠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제 능력을 증명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죠. 좋아. 난 김 과장을 믿어. 그날부터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하지 못하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제가 야위어 가는 것을 본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내가 동생 돌봐줄게요. 그 말에 저는 감동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 하다니 저는 아들을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희만 있으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아빠가 넘어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일로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간병과 아이들 육아,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전 남편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안부를 묻고 병원비를 보태려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몸이나 챙기고 아이들에게 아빠 역할이나 제대로 해요.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는 후회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제 삶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는 이제 두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에 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파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엄마이자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제 자신만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병원에서 아빠를 돌보고 오후에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밤에는 부업을 하며 약값을 벌었죠. 몸은 지쳤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쓰러질 뻔한 것을 엄마가 부축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딸아, 너무 애쓰지 마라. 너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니? 저는 애써 웃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뒤에는 두 아이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저는 쓰러질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힘들었지만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고객사와의 회의에서 연이은 질문 공세에 식은땀을 흘렸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죠. 회의가 끝난 후 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 아주 잘했어. 자네 눈에는 강인함뿐만 아니라 존경스러운 의지가 보여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안 전 남편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선물을 보내고 후회로 가득 찬 긴 문자를 보내왔죠. 한 번은 아빠 병문안을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지만 약값이라도 보태게 해줘. 이게 내 속죄의 방식이야.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그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요. 우리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물었죠. 엄마, 왜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다니는데 우리는
엄마랑만 다녀. 아빠는 이제 우리 안 사랑해?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도 널 사랑해. 다만 엄마랑 아빠가 이제 같이 살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너희 곁에 있을게. 아이는 제 말을 믿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아팠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마음 아는데도 이러는 거다. 민준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단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애들 아빠 아니니. 저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돌아갈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거짓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의 목이 메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흘러갔지만 소소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고 딸은 온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셨죠. 친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하고도 아무 일 없는 척하는 남편을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시원한 바람, 따스한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눈물과 쓴맛을 보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이 소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게 늘어진 세 사람의 그림자는 한 남자를 잃었어도 이 삶이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게는 두 천사가 곁에서 힘을 주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맡았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사에서 제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는 한 명의 전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문득문득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혼자 앉아 있으면 텅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주최한 고객 감사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인 그는 차분한 분위기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때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의상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와의 짧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내가 또다시 흔들리는 걸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아팠으면 됐지. 어리석게 낡은 상처를 다시 헤집지 말자. 저는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는 업무를 핑계로 종종 연락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바쁘다고 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아이들 등교를 도와줘도 될까요? 저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놀라서 거절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 외에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박하게 걱정해 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회사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다 쏘아붙였죠.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배신한 그날부터 모든 게 끝났어요. 이미 깨진 관계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있겠지만 내 인생에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제 말에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안 됐을지 몰라도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준비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과거는 아팠지만 미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딸아, 만약 진심으로 너와 아이들을 아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을 열어볼 수 있겠니?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깊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죠. 그 후로도 저는 일과 육아에 매달렸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 용기만 있다면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확신한 듯 더욱 불안정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남자와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죠. 내 앞에서 다른 놈이랑 희희낙낙하는 거야? 네가 내 아내였다는 걸 잊었어? 그 순간 그 남자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전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그 차분한 태도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곁에서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저를 지켜줄 등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두렵지만 당신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믿어줘서 고마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비로소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며 저는 다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감한 선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선 그녀의 여정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여유로운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